자, 14장 재무회계 개념책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식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수업을 듣고 관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개념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의 어떤 회계 기준과는 좀 별개로 재무회계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이 재무회계를 보다 체계적인 이론으로 설명해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재무회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과 또 재무회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성들을 정보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수준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재무회계 개념 체계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재무회계 목적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어떤 의사결정에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이런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성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무회계의 질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아까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과 별개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 기준이랑 재무회계 개념 체계랑 만약에 이렇게 상충된다라고 하면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질적 특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질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재무회계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재무회계의 정보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주요 속성을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적 특성에는 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해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정보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무제표를 제공해 줬는데 거기에 알아보지 못할 이런 글자로 써 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계정과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보고한다든지, 그러면 이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최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적 특성 안에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에요. 자, 이 목적 적합성은 뭐냐면 자, 정보 이용자에게 이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정보 이용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만 우리가 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기차 시간표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 시간표를 준다? 그러면 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목적 적합성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목적 적합성에 하부 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예측 가치입니다. 자, 정보를 제공해 줬을 때 정보 이용자가 이 정보를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이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고속버스 시간표를 주게 되면 이게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도착한다라는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의 예측 가치를 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지 이 정보가 유용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예측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면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럼 이 정보를 보고 예측했던 것이 실제로 맞는지 나중에 이걸 확인하거나 또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측했던 거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바로 피드백 가치입니다. 피드백 가치. 당초의 예측치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게 되어 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을 수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치를 확인하거나 수정되게 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전기 재무제표를 보고 예측했던 기대치를 단기 재무제표를 보고 예측치를 확인하거나 내가 예측했던 것이 잘못했다면 이걸 확인하면서 이걸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가치는 예측했던 거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피드백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시간표를 빨리 줘야지 이 사람이 몇 시에 출발한다라는 걸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내버스를 타러 갈 수 있잖아요. 고속버스를 타러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보를 제때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어떤 회사에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한참 뒤에 투자 의사결정한 이후에 만약에 정보를 제공해 줬다면 과연 그 정보가 적시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때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적시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성, 이게 진짜 질적 특성인데 이해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주요 질적 특성에는 이렇게 목적 적합성도 있고 그 밑에 신뢰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목적 적합성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예측했던 게 맞는지 확인하고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또 정보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 또 정보를 제때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적시성이죠.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앞자를 따가지고 예피적 이렇게 우리 외우기로 할게요. 자, 목적 적합성에 하부 속성은 뭐가 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 신뢰성이 뭐냐라는 거죠. 신뢰성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자, 그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려면 어떤 정보의 특성이 있어야 되느냐? 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현의 충실성이란 건 뭐냐 하면 자,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 줄 때 어떤 정보는 빼고 어떤 정보는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다.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돼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해서 제공해 줘라. 이거를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검증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해 줬을 때 그 정보가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어떤 얘기냐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했을 때 유사한 측정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 몸무게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몸무게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몸무게는 고장났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 이 정보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고장난 몸무게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잴 때마다 이 몸무게가 다르게 나온다면 과연 이 몸무게 잰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이란 건 이처럼 어, 동일한 하나의 값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을 해야지 이 정보에 대한 어, 측정을 믿을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검증 가능성이에요. 자, 중립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편의를 가지면 안 된다. 자, 의도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를 표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예를 들어서 성과를 좀 높게 부풀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 결과를 유도하려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성이라는 건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를 표시하여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중립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앞글자를 따서 표검중 이렇게 하나 외워주세요. 시험 목적상 표검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주요 질적 특성이에요. 주요 질적 특성입니다. 자, 근데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을 높이면 또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을 높이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충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죠. 그죠? 공정가치로 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단기 매매증권의 시가를 반영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보고 아 이게 지금 현재 이 주식의 또는 이 채권의 공정가치구나라는 거를 정보 이용자들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측 가치가 높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로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이 공정가치를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시장 가격이 나와 있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공정가치를 또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 추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추정치가 들어가는 거니까 정보의 신뢰성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높아지면 어느 한쪽이 낮아지는 이런 상충 관계를 갖게 돼요.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발생주의로 기록을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더라도 발생되는 정도를 고려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발생주의로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 발생주의 중에 예를 들어서 진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진행률을 추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진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니까 회사의 수익을 예측하는데 예측 가치는 더 높아지겠지만 이 진행률이라는 걸 추정하다 보면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해보면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 재무제표를 보고해요. 공시합니다. 그럼 분기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적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적시성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연차 결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가결산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결산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또 떨어지게 돼요. 분기 결산을 하게 되면. 연차 결산을 하게 되면 정보의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1년에 한 번 결산해서 보고하는 거니까 적시의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없고요. 이렇게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어느 한쪽이 나빠지는 상충 관계를 갖게 된다. 자,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발생주의로 우리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죠.
그럼 발생주의는 목적 적합성이 가까운데 신뢰성은 또 떨어지게 되지만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보고해서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적합성을 더 중시 여겨서 발생주의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단기 매매주권 공정가치 평가하는 것도 자, 공정가치로 하게 되면 또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자,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보고해 주는 것이 이 자산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예측가치는 높아지고, 즉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지만 또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신뢰성은 떨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단기 매매질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그건 뭐예요? 즉 목적 적합성을 더 중시 여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회계 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걸 더 중시 또 여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하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회계 기준을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를 갖는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리고 적시성이 있다. 그리고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그리고 신뢰성은 표검중 이렇게 해서 하나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적 특성이 뭐가 있냐면 비교 가능성이에요. 비교 가능성. 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이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있고 기간별 비교 가능성도 있어요. 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올해가 X2년도면 X2년도에 자산이 100원, 부채가 70원, 자본이 30원 이렇게 해서 재무 상태를 보고한다고 했을 때 올해 단기 것만 이렇게 보고한다면 지금 현재 재산의 재무 상태가 더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더 나빠진 것인지 비교 대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는 이렇게 전기 거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정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별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줘라.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단기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정기 것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에 예를 들어서 자산이 90, 뭐 부채가 뭐 예를 들어서 50, 자본이 40, 뭐 이랬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단기에 재무 상태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A 기업 거예요. A 기업 거예요. 그러면 이 A 기업이 지금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B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 간도 비교를 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 가능성은 어떻게 나눠진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기간별 비교 가능성 그리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입니다.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에요. 자, 이 제약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회계 정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얻는 효익이 더 커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계 정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 정보를 통해서 얻는 효익이 얼마 없다 그러면 굳이 이 정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약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성이에요. 자, 우리가 회계 회계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요성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 컴퓨터를 100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이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원래는
이 컴퓨터는 아직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죠? 이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 수익의 비용을 대응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상 합리적인데, 자,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처럼 정말 큰 기업이에요. 그럼 이런 큰 기업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단위가 원 단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단위 막 그렇단 말이에요. 100만 원 단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그 단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무상태표를 보고할 때 여기 현금에 100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100원이에요? 아니죠. 이게 100만 원이 지금 뒤에 생략돼 있는 거니까 이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니까 1억이 되는 거죠. 1억. 그렇죠?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0만 원 단위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규모가 큰 회사여가지고 이게 100만 원 단위인데 지금 소모품 업무용 컴퓨터를 지금 1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비품으로 잡았다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 시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안 해도, 이걸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100만 원 구입한 거는 여기 재무상태표에 이 단위가 100만 원 단위니까 금액적으로 크게 이걸 FM대로 처리를 하든 그냥 비용으로 그냥 즉시 처리하든 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걸 자산 잡았다가 감가상각하고 뭐 이런 게 맞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하는 거지만 이게 합리적이지만 지출 즉시 비용 처리해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처럼 이론상 원칙적인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중요성을 판단해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성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정보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정보를 산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되고 또 중요성을 고려해서 정보 산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가정입니다. 자,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는 건 우리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하는 말이, 자, 우리가 회계 정보를 산출할 때 이런 가정들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자, 우리가 회계 장부 기록을 할 때 이 기업이라는 이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이 법인은 사실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 장부 만들 때. 이걸 우리는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A라는 기업의 회사가 실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A라는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또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건 이 법인 명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정보 산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계의 기본 가정에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계 장부 기록을 할 때 이 기업이 내일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붕괴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 기업이 내일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래 효익은 없으니까 돈 쓰는 건 다 즉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기장치 사면 이 기계로 이 기업이 영원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 자산으로 인식했다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하는 거죠. 그 가정은 이 기업이 당장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진 않겠지만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활동을 한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계속 기업의 가정의 반대가 청산기업의 가정이에요. 청산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기업이 곧 청산할 거라고 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계속 기업을 가정으로 우리는 회계 정보를 산출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가정은 기업 실체의 가정, 그리고 계속 기업의 가정,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라고 있어요. 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최소한 1년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간별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간별로 보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이라든지 이런 회계 처리를 기말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등등등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년, X2년도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보험료 1년치 걸 냈어요. 내년도 9월 말일까지예요. 자, 그럼 만약에 기간별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험료 냈을 때 뭐 이거 120만 원이다 그러면 120만 원 보험료 냈을 때 비용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결산할 때 내년도에 대한 9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선급 비용으로 우리 수정 분계를 하잖아요. 그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서 기간별로 보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일정 기간 단위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보고하는 것은 기간별 보고 과정에 입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한 회계기간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별로 우리가 보고한다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기본 가정에는 어떤 게 있다?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 내용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듣고 있어야지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우리 목적 적합성은 어떻게 암기로 하기로 했죠? 목적 적합성의 세부 속성이 뭐가 있어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피적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예는 예측가치, 이 정보를 가지고서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P는 뭐예요? 피드백 가치, 예측했던 걸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정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적은 뭐죠, 여러분? 적식성, 적시에 이 회계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충족했을 때 이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과 목적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 적합성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예피적, 예피적. 자, 중립성은 뭐예요? 자, 우리가 표, 검, 중. 신뢰성이 하부 속성이었죠? 그 답은 2번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업 실체의 가정이죠. 1번은 기업 실체의 가정. 자,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이 기업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영원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자,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이지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그 기간마다 경영자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라고 하는데 이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맞는 거죠.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적시성에 대한 거지 기본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해되시죠? 답은 4번이었네요. 이번의 답은 4번.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의 목적.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즉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 유동자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이 100억인데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게 30억이다. 그러면 유동성이 지금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동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재무적 탄력성, 또 수익성과 어떤 위험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죠?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이거는 재무제표하고 전혀 관련 없잖아요. 그죠? 네, 종업원의 실적을 측정하고 근무 태도 이건 인사관리 이런 쪽이지. 그죠? 우리 재무상태표의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다.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걸러냈을 것 같아요.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 문제입니다.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수익비용 대응의 가정 이런 건 없었잖아요. 우리 기본 가정에 뭐가 있었죠?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지 수익비용 대응의 가정 이런 건 없었잖아요. 답은 벌써 1번이네요. 지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틀린 거고요.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2번도 볼게요. 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자산부채 분류 표시를 유동성 순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아니죠, 여러분.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1년 단위로, 최대한 기간 단위로 보고한다는 가정이니까 유동성 순위 이런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2번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자,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 실체를 소유주, 주주와 독립적으로 보아 기업의 자산과 소유주 자산을 분리해서 인식한다. 맞는 거죠. 자, 법인 기업의 대표이사가 있다라고 하면 또 법인 기업의 주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실체인 거니까 우리는 그 주주, 소유주와 별개로 이 법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3번밖에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게 정확히 맞는 거죠. 자, 계속 기업의 가정은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한다. 일정 기간 단위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잖아요.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서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또 연습해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 개념 체계 이론하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몇 문제 정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